캐나다에 쓰는 조인트 오너십. 3배 강력한 부동산 서비스 팀하우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팀하우스의 설동원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이 회계 이런 쪽의 슈퍼스타 또 김준영 회계사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관련 그런 세금 문제 이런 것들도 속 시원하게 오늘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고 오늘 방송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영 회계사고요. 제가 26년 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오늘 최선을 다해 답을 할 거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처음 먼저 이렇게 이렇게 막 기다렸던 거 있어요? 이거 막 알려주고 싶었는데. 부동산 하면 이제 양도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도소득은 캐나다가 아마 G7 선진국 중에 가장 세율이 낮은, 캐나다에서 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양도소득을 발생해서 세금을 내더라도 네. 어느 선진국보다도 낮은 세율로 현재는 과세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오를 확률은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그 세율이 낮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 비해서 어때요라고 아마 많이 물어볼 거예요. 한국에 비해서 이게 높니 낮니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세율 자체가 뭐 굉장히 높습니다. 40~50%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세율이 가장 높은 한계 세율 해봤자 이제 누진율 적용되고 25.75까지 가장 높은 세율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세금 납부도 네. 그 다음에 4월 말까지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 과세되니까 납부하는 기간도 틀리고요. 예, 그렇게 이제 과세가 됩니다. 내가 올해 집을 팔았는데 올해 인컴이 많다. 그러면은 이 세율도 좀 예, 늘어나겠고, 누진율 적용이 되니까. 하고 만약에 근데 내가 이번에 팔았는데 올해는 너무 인컴이 낮은 좀 진짜 저소득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낮게 될 수 네, 있는. 어느 해에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또 몇 가지 절세 방법이 있죠. RRSP나 몇 가지 그 방법을 통해 절세할 수 있어서 네.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회계사들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서 10년을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네, 뭐 5년은 내가 살고 5년은 렌트를 줬다는 거죠. 네, 뭐 집값은 근데 사는 동안 10만 불이 올랐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게 계산이 되는지. 내가 이제 그 살면서 네, 임대를 주기 시작하면은 사용 변경이 일어났죠. 네, 그런 경우는 그 시점으로 판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는 걸 50만 불로 샀고 네. 몇 년 있다가 임대를 주기 시작했다 살다가 네. 이게 80만 불 정도 그 시세가 그때 사용 변경 시점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30만 불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사용 변경 일어나는 그 시점에 간주세법에 의해서 판 걸로 되니까 사실 네. 30만 불 캐피탈 게인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살다가 이제 임대 줬을 때는 어쨌든 살았을 때는 프린시플 레지던스 이그젬션을 클레임하면 되니까 양도소득이 발생을 해도 네. 세금을 안 낼 수 있지만 네, 반대 케이스 네. 내가 이제 임대를 주다가 들어가 사는 경우는 네. 요건 이제 임대 준 기간 동안 간조세법에 의해서 30만 불 이익이 났다 그러면 네.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건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게 4년간은 임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산 걸로 간주되는 그런 이제 그 규정이 있어서 네. 내가 임대 줬던 기간 4년간은 살지 않았어도 사는 걸로 간주받는. 그러면은- 그걸 적용을 받으면 임대 기간에 사실 간주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것도 4년간 유보되죠. 그럼 그거 그래서 통틀어서 네, 나중에 통틀어서 4년간은 봐주기 때문에 네. 내가 사용 변경이 일어나도 4년간은 괜찮다 이런 그럼- 규정이 있습니다. 일렉션을 해야 되는데 일렉션 과정은 내가 이제 그 사는 집을 임대 줬을 때는 그 임대 시작한 그 시점 그 해에 네. 정부에다 편지를 보내야 됩니다. 앞으로 4년간은 내가 살지 않았지만 임대를 주지만 사는 걸로 간주해 달라. 그 45 bracket to election이라 그러는데 그 규정을 사용해 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일렉션을 해야 되고요. 또 반대로 임대 주다가 내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는 네. 이제 그 실제로 팔았을 때 그때 일렉션을 통해서 그때 또 과거 4년간 또 일렉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체 10년 소유한 거 중에 5년 임대를 줬지만 네. 4년만 인정받으니까 산 걸로 1년이 남죠? 네. 그 1년에 대한 부분, 그 부분만 10년 중에 1년, 그 부분만 프로레이트해서 그
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만 계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뭐 한 3, 4년 전, 5년 전 그때 분양이 엄청 바람이 불었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클로징 할 때가 오다 보니까 전매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꼭 물어보는 게 전매할 때 이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작년 5월 7일 이후로는 이게 법이 많이 바뀌어서 GST를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GST도 컬렉터에서 이제 그 펄처스한테 징수해서 납부도 해야 되고 네. 또한 보고할 때는 사업소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전매가 아니라 입주를 했어요, 새 집에. 입주를 했는데 보통 바로 입주하시고 마켓에 내놓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안 그쵸, 팔시고. 근데 그런 경우는 이분은 입주를 하시면서 GST를 냈잖아요. 네. 한 번. 근데 이제 또 그런 경우가 새 집에 이 사람이 안 살았던 집에 들어갈 때 또 GST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이게 보통 이게 GST는 그 신규 뉴 하우스 새로 지은 집에 대해서는 GST 5%가 붙습니다. 네. 새로운 법에 의하면은 unoccupied sale 12개월 안에 내가 새 집을 사고 12개월 안에 팔게 되면은 바로 이제 사업소득으로 보고하는 그런 절차가 있게 되고 또 GST도 또 부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예 요즘은 변호사들이 GST를 징수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12개월 안에 파는 경우는 그게 이제 100만 불짜리 집이었다 그러면 100만 불에 이제 GST 5만 불을 이제 납부를 하게 될 거고요. GST를 일단 내고 원래는 내가 계속 그 집에 살면 좋은데 12개월 전에 팔게 되면 그러면 내가 따로 GST 5%를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냈으니까 내가 이제는 벤더잖아요. 펄처스가 아니고 벤더 입장에서 GST를 징수하게 되고 그게 이제 100만 불이 아니라 120만 불에 대한 부분이면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GST를 양식상에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그 차이 나는 만큼만 납부하게 되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전체적으로 새 집이 아니고 누가 컴플리션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GST를 내기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건 이제 마켓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막 셀러 마켓일 때는 아 맞아. 그것도 너가 그렇겠죠.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바이어 마켓에는 너가 내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될 것 그렇죠. 같아서 네. 그때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또 회계사님한테 연락드리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스페큘레이션 텍스에 대해서 설명을 왜냐하면 그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내가 뭐 2%를 줘야 돼, 3%를 내야 돼, 뭐 얼마를 내야 돼. 그게 정부가 포린 바이어들한테 그 특별한 보유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시장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만든 게 이제 스페큘레이션 텍스고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세럴라이프 패밀리 기러기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죠. 그 데피니션을 보면은 가구 소득의 50%를 캐나다에 보고하지 않는 가정은 세럴라이프 패밀리라 부르고 그거는 똑같이 뭐 영주권에 시민권이 없는 그 외국인과 똑같이 과세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세는 2% 어세스먼트 밸류 2% 과세되고요. 해마다 매년. 예, 그걸 안 하려면 3월 말까지 스페큘레이션 텍스 보고를 통해 가지고 내가 요런 이그젬션 예외 규정이 어디에 들어 가지고 요 양식을 통해서 내가 그 납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증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야 되고요. 영주권 시민권이 없고 그리고 기러기 집 소위 이제 세럴라 패밀리인 경우에도 이걸 피할 수 있는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대를 주는 경우. 제3자한테 임대를 주는 경우 외에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죠.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우스인 경우에 베이스먼트만 렌트를 줘도 뭐 렌트를 준다 하더라도 그 베이스먼트가 독립된 공간이어야 돼요. 이분이 원래 영주권자세요. 네. 집을 소유를 하신 지는 5년이 됐고 PR 카드가 만기가 됐어요. 내년 한 4월 정도면 다시 재발급을 받으신대요. 네. 그 사이 기간이 비거주자로 간주가 되는 건지 아닙니다. 이 세법상의 그 거주자는 영주권이 있다, 시민권이 있다는 그 판명 기준일 뿐이고요. 여러 판명 기준 중에 하나죠. 이분이 여기에 연고가 있고 여기에 가족이 있고 여기에 주소지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거주자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변호사나 이제 부동산한테 이제 그 영주권 말소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가 들어간다면 회계사는 뭐 거주자로 보이지만 또 변호사분들은 그렇게 안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또 이상하게 그러면 클리어런스 서티피케이트 받아와라 뭐 그런 거 제가 자주 봅니다만 여러 케이스를 접합니다 제가. 그렇죠. 구독자분들에게 앞으로 뭐 집에 관련돼서 이렇게 나만 아는 비법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
딱 알려주시면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부동산은 사실 그 테넌싱 커먼이 있고 조인트 오너십이 있어요. 테넌싱 커먼은 지분율이 있는 거예요. 50대 50이면 그 퍼센테이지마다 이렇게 오너십이 나눠지는 거고, 조인트는 공동 오너십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소유한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합쳐져 있는 없는 거네. 예, 네, 그런 네, 거죠. 조인트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그 집을 팔면 보통 누구든 프린시플 레지던스 이그젬션이 있기 때문에 뭐 캐피털 게인 이그젬션을 그 사용해서 세금을 안 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하고 조인트로 돼 있으니까 부모님 집이 또 부모님 있고. 입장에서는 두 번째 집인 거예요, 이게. 아, 그래서 거기에 반틈만 혜택이 되고 네. 몰개지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인데 결과가 그렇게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네. 커먼 프랙티스가 그냥 조인트를 하는 것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동시에 베어 트러스트 어그리먼트를 써서 네.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조인트로 이름이 들어갈 때는 베어 트러스트 어그리먼트를 부모님과 그 자녀 사이에 서로 설정을 계약을 써가지고 네. 이 집의 실소유주는 아들이고 부모님은 그냥 리걸 오너, 네, 그러니까 네. 그 리걸 타이틀만 있는 상황이고 이게 실소유주는 아들이라는 거를 네. 계약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걸 써놔야지 거기 그 집이 이 몰개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제 이런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파실 때도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면제를 받으실 네, 수가 있는 거네요. 있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네. 반대 케이스입니다. 이제 자녀 그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점점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집을 자녀한테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되죠. 특히 이제 조인트로 두 부부가 오혼하고 있다가 한 분이 사망을 일찍 해요. 그러면 이제 한 분이 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집을 혼자서 또 가지고 수 없으니까 또 자녀분 이름을 조인트로 하게 돼요. 네. 왜냐면 이제 살아있는 나머지 한 분이 사망했을 땐 자동으로 자녀분 이름으로 이게 넘어가니까 네. 프로베이 피나 상속 절차 간소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녀 이름을 마지막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네. 한 분이 남았을 때 네. 마지막 그분이 돌아가실 때 대비해서 자녀분 이름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도 베어 트러스트 어그리먼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녀분이 들어오고 나면 또 자녀분 입장에서 이게 두 번째 집이 되고 서로 이게 예, 나중에 있는 팔았을 때 이게 내가 살던 집은 프린시플 레지던스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베어 트러스트 어그리먼트를 써서 이 집의 실소유주는 부모님이고 자녀분이 들어온 거는 상속 절차 때문에 들어온 네. 거고 나는 그냥 리걸 타이틀만 있는 거지. 그런 게 있으면은 다 네, 면제가 그럼요. 가능. 도움이 되죠. 공동 명의로 할까요? 아니면 뭐 내 이름으로 할까요? 아니면 와이프 이름으로 할까요? 뭐 어느 게 좋아요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적으로만 보셨을 때 어떤 쪽이 조금 뭐 유리한 것 같더라라고 있으면 조금 어드바이스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캐나다에서는 조인트 오너십이 유리하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뭐 프로베이 피도 그런 경우 면제가 되고 네. 한 사람이 죽고 나면 right of survivorship이 그냥 네.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조건 조인트 오너십이 네. 유리합니다. 세금 계산도 조인트 오너십 반반하게 되고요. 네. 프로베이 피도 면제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조인트가 항상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물어보시는 게 난 내 이름을 세이브 해놓고 싶다는 거예요. 나중에 퍼스트 홈 바이오로 난 써먹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퍼스트 홈 바이어는 가정당 따지죠. 개개인이 네, 아니라. 개개인이 아니고 가정당 따지기 때문에 뭐 한 사람이 요번에 소유권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은 나중에 그 퍼스트 홈을 클레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퍼스트 홈 바이어는 금액이 굉장히 그쵸. 요즘 낮죠. 그쵸. 요즘 부동산 가격으로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그렇죠. 지금 계속 그걸 혜택을 보려면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너무 좋으신 말씀, 정말 알토란 같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근데 이 시간만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도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번호 나가잖아요. 회계사님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저한테 주시면 제가 또 연결을 해드려도 되고 하니까 편하시게 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는 마지막으로 다 정리하는 분위기에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세금, 상속 증여, 특히 이제 상속 관련된 부분들 사실은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하고 이런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상속 관련된 부분 세금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특히 이제 놔둔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플랜은 미리 하면 일찍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너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저희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배 강력한 부동산 서비스 팀하우스